우리는 내 인생이 내 선택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내 실패를 뼈아프게 자책하죠. 그런데 뇌과학과 철학은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던집니다. 자책하지 마라. 애초에 네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지금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고 눈앞에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든 원할 때 그냥 눌러야겠다 마음먹은 순간에 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언제 누르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결정해보세요. 누르셨나요? 방금 당신은 스스로의 의지로 정확히 원하는 타이밍에 버튼을 누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보다 더 명백한 자유의지의 증거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눌러야겠다고 마음먹기 약 0.5초 전에 제가 이미 당신이 버튼을 누를 걸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건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1980년대 벤자민 리벳이라는 과학자가 실제로 진행했던 실험의 결과입니다. 참가자가 스스로 지금 누르겠다고 느낀 순간을 말하게 하고 그보다 앞서 뇌에서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본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순간 뇌는 이미 그 결정을 끝내고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는 거죠. 내가 선택했다는 그 생생한 느낌이 사실은 이미 상영이 시작된 영화의 뒤늦은 자막 같은 거라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저 잘 만들어진 착각에 불과한 걸까요? 이 소름 돋는 통찰을 뇌과학이 등장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간파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지만 그건 자기가 뭘 원하는지는 알면서도 왜 그걸 원하는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그의 비유는 정말 뼈를 때립니다. 공중에 던져진 돌멩이가 의식이 있다면 자기가 스스로의 의지로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 우린 그냥 뇌와 환경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생체 로봇일 뿐일까요? 스피노자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면 무서운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 감정, 욕구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 먹은 음식, 잠든 시간, 아침에 본 뉴스, 어릴 적 경험, 심지어 인류의 유전 정보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 나라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특정 선택을 하는 건 수많은 원인들이 쌓여 만들어진 필연적인 결과에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결과로 나타난 내 욕망을 보고 이게 내 자유로운 선택이야 라고 도장을 찍을 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문제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당신이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습관, 홧김에 내뱉고 후회하는 말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원인을 모르는 결과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새벽 2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머리로는 이제 자야 내일 안 피곤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성이죠. 하지만 손가락은 다음 영상을 향해 스크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 딱 이 영상 하나만 더 보자.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박하실 겁니다. 아니, 실험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손목 까딱하는 거랑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비교할 순 없죠. 나는 분명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요. 내 경험이 틀렸다는 건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느낌의 정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뇌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우리 좌뇌에 해석기 모듈이라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 녀석의 역할은 아주 간단해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른손이 갑자기 컵을 들면 좌뇌 해석기는 즉시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로 결심했어 라는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그래야 나라는 존재가 혼란스럽지 않고 일관된 주인공처럼 느껴지니까요. 즉, 당신이 경험하는 그 내가 생각하고 선택했다는 생생한 느낌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뇌의 무의식적 활동이 끝난 뒤에 붙는 해설에 가깝습니다. 우리 안의 스토리텔러가 아주 열일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더 강력한 반론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뇌가 다 알아서 한다고 칩시다. 그럼 범죄자는요? 살인범이 법정에서 제 뇌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무죄인가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건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이 생각은 너무 위험해 보일 겁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뇌가 그런 거다. 이 한마디로 모든 죄와 모든 책임이 증발해버릴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더 똑바로 직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덕과 책임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자유의지를 억지로 복구해버리는 것. 그건 위로는 될지 몰라도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때 과학자 벤자민 리벳은 여기서 한 줄기 희망을 보려고 했습니다. 뇌의 준비 신호는 의식적 결정보다 약 0.5초 빨랐지만 의식적 자각은 실제 행동 직전 약 0.2초 전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에게는 마지막 순간,
행동을 멈출 수 있는 거부권이 남아있는 것 아닐까 하고요. 듣기엔 매력적입니다. 자유는 선택을 시작하는 힘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행동을 끝내 멈춰 세우는 힘이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마지막 거부의 순간조차 결국은 그 사람의 기질, 유전자, 수면 상태, 스트레스, 성장 환경, 훈련의 정도, 그리고 그 직전까지 축적된 뇌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라면요. 충동이 원인의 산물이라면 그 충동을 막아내는 힘 역시 이미 결정된 원인의 산물 아닐까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하지만 더 정직한 결론으로 가야 합니다. 어쩌면 자유의지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 범죄자는요? 그럼 살인범은요? 그럼 법과 도덕은 다 무너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책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충동을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기존의 직관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악한 행동을 직접 선택했다. 그러니 그에 맞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결정론의 렌즈로 보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그는 그렇게 쉽게 폭력으로 기울었을까? 어떤 유형의 상처가 있었을까? 어떤 스트레스와 중독과 환경이 그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렸을까? 어떤 조건이 그를 그런 행동이 나오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이 질문은 죄를 가볍게 만들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그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회는 여전히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처벌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를 악마로 낙인 찍고 응보를 퍼붓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를 막고 위험을 격려하고 교정하고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즉, 죗값은 사회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으로 치르게 하는 것이지 그가 완전히 자유로운 악의 창조자였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점은 범죄자에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성공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죠. 저 사람은 노력해서 성공했다. 저 사람은 선택을 잘해서 올라갔다. 정말 그 문장만으로 충분할까요? 그 사람의 집중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신경계는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가정 환경은요. 결정적 순간마다 좋은 조언을 해준 사람들, 경제적 안전망, 심지어 운 좋게 태어난 시대와 지역까지 그 모든 걸 지워버린 채 오직 당신의 선택과 노력만 남기는 건 너무 편리한 이야기 아닐까요?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죠.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우리가 능력주의를 지나치게 믿기 시작하면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전적으로 자격의 증거로 여기며 오만해지고 실패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마치 자기 인생 전체가 자기 잘못의 증거인 것처럼 수치심을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잔인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유의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단한 것이 아니라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의 실패를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을 둘러싼 원인과 조건을 먼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도 그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이 아니라 그를 가능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배경까지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결정론이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모든 게 원인과 결과라면 결국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변화 역시 원인의 결과입니다. 상처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면 관계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복된 실패가 사람을 주저앉힐 수 있다면 반복된 훈련은 사람을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폭력이 다음 폭력을 낳을 수 있다면 한 번의 보호와 교육과 지지가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정론은 넌 원래 이래 라는 말의 근거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지금까지 흘러들어온 원인들의 임시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간을 신처럼 과장하지 않는 대신 정말로 바뀔 수 있는 존재로 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건 서로를 바꿀 수 있는 환경, 서로를 덜 망가뜨리는 제도, 서로를 조금 더 붙잡아주는 관계일 겁니다. 이제 맨 처음에 그 실험실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결정했다고 느끼기 0.5초 전에 이미 켜져버린 뇌의 신호, 그것은 당신이 기계라는 선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을 너무 오래 잘못 이해해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적인 자유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서로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무거운 연결 속에서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끝내 노력할 수 있다는 데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새하얀 캔버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칠게 휘몰아치는 폭풍우와 예측할 수 없는 해류 속에서 태어난 항해사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바람의 원인이 아니라고 해서 항로까지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약할지 몰라도 서로의 손을 빌려 배를 고치고 별을 읽는 법을 배우고 조금 더 안전한 항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 그래서 망가질 수도 있지만 다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를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